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챕터 13장 여기요 조세의 기본 원리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챕터 13장 조세의 기본 원리. 자, 텍스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도대체 텍스란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맨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 정보가 잘 담겨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재정학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걸 나타내고요. 주체는 바로 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활동이 재정학이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부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이전 지출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돈을 써야 되고요. 서비스와 관련된 경비 지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관련해서요. 이전 지출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전 지출 요거와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합니다. 자, 이렇게 지출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재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자, 정부의 재정 수입은 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요.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텍스는 세금 내는 게 좋은 사람 없잖아. 그래서 약간 강제성을 지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이다 이렇게. 물론 뒤에 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공재에 대한 대가인 편익을 제공한 대가로도 볼 수는 있을 거야. 자, 그리고요 텍스 말고 본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드는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드는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차용증을 써준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미래조세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당장의 조세는 아니지만 미래 텍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 수입의 필요성에 따라서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자원을 뜻하는 게 텍스고요. 조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재정 수입을 얻게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경비 대부분은 조세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이 세입과 세출, 여기 이제 세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정부의 세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큼 쓰게 되는 그 활동을 살펴보게 될 건데 세입 이론의 쪽에서 초점이 크게 맞춰지고요. 이렇게 세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부의 재정정책 관련한 효과는 거시경제학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첫 번째, 조세 이론과 관련한 인트로로 배경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와 주요 세원 나와 있는데, 자,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인류가 자꾸 발전하는 역사를 봤을 때 첫 번째 줄 보시면 잘 정비된 정부가 존재하게 되면 항상 조세가 잘 존재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세 제도의 기본 골격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먼저 세금을 어디다가 부과하게 되는가? 그걸 텍스 베이스라고 합니다. 세원이라고 해요. 자, 조세가 부과되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제 변수. 그래서 조세의 부과 대상인데요. 부과 대상. 어디에 부과를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제 변수라든가 아니면 행위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경제 행위에 이렇게 대상으로 텍스를 부과해요. 경제 변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소득이나 재산 또는 부가가치. 그게 텍스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소득이 많다? 세금 많이 내세요. 재산이 많다? 세금 많이 내세요.
아니면 부가가치, value added 되는 거에 텍스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경제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사고 파는 행위나 소유권을 등록하는 행위. 이렇게요. 사고 파는 취득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득세. 뭐를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원이라는 개념 잘 체크하시고요. 자, 한나라 조세 제도는 거기 보시면 몇 가지 세원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세원도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세원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상황에서요. 우선 전통사회 한번 대상으로 한번 볼게요. 전통사회. 자, 거기 첫 번째 줄 화폐의 경제화 정도가 그러니까 전통사회는 화폐가 원활하게 교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업화 도시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조세 종류가 되게 제한돼 있었고요. 권력자 지배하에서 토지와 사람에 대한 과세, 토지, 땅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지조세라고 합니다. 땅지자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 머리에 과세한다라고 해서 인두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조와 인두세가 대부분의 세입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세 화폐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로 납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 쌀이라든가 이런 포목 이런 걸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사람의 세금을 때리게 되면 노동을 제공하는 거야. 그걸 노역이라 하죠. 뭐 건설하거나 뭐 건축 이런 거에 직접 노동을 제공해서 투입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정은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양도 거의 비슷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근대사회로의 이행기, 여기가 이제 근대사회가 되면 근대사회가 되기 전 단계에 약간 이행기, 과도기를 할 수 있겠죠. 이행기에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면 자,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요. 관세, 주세, 담배세와 같은 전통적인 물건의 세금을 때리는 물품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담배에 세금 때려요. 담배세. 그리고 술에 세금을 때립니다. 주세. 아니면 이제 교육을 점차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관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상업 활동이 확장되면서 해외 무역 활동이 확장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오늘날 소득세 제도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미국도 줄곧 연방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관세와 물품세에 의존하고 있다가 1913년 되면서 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니까 소득이라는 거에 텍스 베이스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조세에 관한 고려가 거의 전적으로 재정 수입 달성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쓰게 되면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많이 거두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조세를 거두게 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 근대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에 대한 의존이 점차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물품세가 간접세라 하고요. 요건 직접세는 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인세예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야.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인격체에다가 세금을 때린다. 법인 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네 번째 줄. 한 나라의 조세제도 안에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 간접세야. 그리고 여기 직접세인데 거기 보니까 전통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커왔던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커요. 미국은 요거 비중이 커. 근데 유럽 쪽은 어디에 비중이 크냐면 물품세 같은 이런 간접세에 비중이 커요. 그래서 여기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접세, 물품세가 중심으로 해서 부과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조세와 관련해서 근대 사회가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세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에 보면 조세가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영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요거에 대한 관심이 요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조세가 사람들의 경제적인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또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연구하면서 반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근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세가 단순히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책적인 그런 게 없었는데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누가 많이 부담을 지게 되는가, 소득 분배 이런 거와 관련한 정책, 팔리시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관심이 부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조세 제도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조세를 징수하는 측, 그게 정부가 되겠죠. 납부하는 측, 우리 국민들이나 세금을 내는, 부담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반대 관계에 있는 거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가능한 한 세금을 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 속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런 예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런 긴장 관계가 표출되게 되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긴장 관계가 표출되는 과정이 나타났으니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영국의 정부가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 등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긴장이 표출돼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죠. 발단된 게, 아니 북아메리카 지역에다가 인지세 같은 새로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세금 내기 싫어 해가지고 이제 독립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인도세를 부과합니다. 사람들이 사람 머리에 약간 이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조세라고도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인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대처 수상. 자, 요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거기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알 수가 있네요. 자, 우선 텍스 세원에 대해서, 텍스 베이스에 대해서 봤고요. 알았어. 그러면 이러한 조세와 관련해서 변화된 걸 살펴봤는데, 야, 그러면 어떤 조세가 바람직하냐? 그걸 한번 볼게요. 바람직한 조세제도,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바람직해? 몇 가지 기준이 있겠죠? 거기 보시면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국부론에서부터 이런 거가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머스그레이브라든가 등등등 있긴 하지만 요 정도만 살짝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대동소이합니다. 자,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 그러니까 조세를 부담할 때 공평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평한 조세 부담이 뭐냐?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람직한 조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줄 보시면 납세자들 사이에 공평한 부담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자,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의 분배가, 조세 부담의 분배가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잘 내려 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자, 언제나 중요한 게 효율성과 공평성이지, 경제적 효율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조세 부과는 민간의 의사결정, 어떤 선택이죠. 선택에 영향을 주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인 선택의 디스토션을 야기합니다. 왜곡을 야기하게 되고, 오케이? 자, 이러한 왜곡은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이 비효율성이 바로 거기 책에서는 나중에 초과부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익세스 버든을 야기합니다. 오케이? 요게 다 하나의 챕터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가능한 한 이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 비효율성, 왜곡 이걸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수록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행정적으로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성 이렇게요. 자, 조세 제도가 아무리 공평하고 효율적이라고도 해도 복잡하기 짝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가 곤란하고 아니 이게 조세 제도가 어떻게 짜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커. 이렇게 되면 이건 바람직한 조세가 아니라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신축성이 있습니다. 신축성. 우리가 이제 경제 여건이 변화했을 때 거기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세도 경제 안정화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자,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라는 것은 경제 여건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합니다. 여건에 쉽게 반응해야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조세 수단을 이용해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면 이러한 신축성이 있어야지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다섯 번째는 정치적인 책임성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성. 아니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되는가를 좀 알 수가 있어야 돼. 거기 볼게요.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각 납세자들에게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합니다. 이걸 명백하게 밝힌 다음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잘 모르게 되면 그 간접세가 보통 그렇습니다. 물품세가. 내가 피자를 얼마나 사 먹을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피자에 세금 물품세가 부과됐으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은 피자를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세가 책임성이 좀 더 그런 경우는 높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가 간접세를 만약에 동원하게 된다 할게요. 간접세는 앞에서 얘기한 물품세 이게 간접세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간접세를 재원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을 내는데도 직접 낸다는 걸 잘 몰라요. 착각하는 거지. 여기서 환상에 빠져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의 반발을 회피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접세는 어떻게? 예, 거기 보니까 정부가 그럼 무책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아니 세금을 내면 내가 얼만큼 어떻게 내야 되는가 그거를 말 그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자의적인 게 아니야. 확실성이라는 것은 자의적이 아니고 우리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잖아. 법률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실성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없는 거잖아.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이 내가 얼마나 세금 낼지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면요. 경제 활동이 위축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확실성, 책임성, 신축성, 단순성, 그 다음 뭐 효율성, 공평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조세가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해서 우리가 다음에 공평한 조세가 무엇이지, 효율적인 조세가 무엇이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대해서 배경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요 공평한 조세 부담이 무엇인가
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